중국 사건 실화. 4년간 67명 살해하고 26명을 성폭행한 미친 연쇄살인마 양신아이 사건. 1968년 7월 17일 중국 허난성 주마덴시 정양현의 외딴 마을. 한 가난한 농가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신아이, 3남 1녀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신아이의 가족은 마을에서도 손꼽히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는 온종일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아이들은 흙벽돌로 지어진 단칸방에 다닥다닥 붙어 자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방 한 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여름에는 더위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줄 수 없어 어머니는 이웃에게 얻은 낡은 옷을 손으로 기워 자녀들에게 입혔습니다. 하지만 양신아이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반짝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머리도 좋았으며 혼자 있을 때면 자연을 스케치하며 그림 그리기를 즐겼습니다. 마을 선생님은 그런 그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신아이야, 넌 꼭 고등학교에 가야 해. 나중에 대학에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지. 양신아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해질 무렵까지 밭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그의 비참한 가정 형편이 학교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점심시간이면 양신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래 산으로 올라가 나뭇잎과 산나물을 씹으며 끼니를 때웠고, 친구들은 그런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봐, 또 나물 뜯으러 간다.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대. 말도 마, 점심도 못 사 먹는 애랑 어울리지 마라. 그날 이후 양신아이는 교실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피해 다녔고 조롱의 눈빛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이 겹쳐지면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서서히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식탁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말라가니? 학교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그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식권 없이는 밥을 못 먹는데 산나물 뜯어 먹는데 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식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뼈 빠지게 돈 벌어 가르치는데 내가 할 소리가 그거냐. 양신아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수업료는 있어요? 옷 한 벌도 못 사주는 집에서 무슨 수업료예요? 나 그냥 학교 그만둘게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부모는 그를 찾아 나섰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17세의 소년을 받아줄 직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형이 일하고 있다는 산시성의 탄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형에게 사정 끝에 따라 나선 그는 광산의 구내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돈을 버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회사 측은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결국 수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는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나이 어린 걸 무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은 날 우습게 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주방에 있던 냄비와 알루미늄 식기를 몰래 훔쳐 시내 중고상에 팔아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짜릿함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그는 주방의 물품을 계속해서 훔쳤고 회사 물건의 분실이 반복되자 결국 조사에 착수한 회사 측에 의해 공안에 넘겨지게 됩니다. 1988년
그는 절도죄로 체포되어 2년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습니다. 강제노동소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고된 노동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고 인간의 존엄조차 무시되는 그곳에서 점점 더 사람에 대한 혐오를 키워갔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짓밟은 곳이라는 그의 신념은 여기서 굳어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또다시 절도죄로 재수감되었고 1991년에는 노동교화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도둑질이 돈벌이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한 복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파야 해. 그래야 알아. 1996년 그는 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1998년 조기 석방으로 풀려나오게 되며 본격적인 광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양신아이는 1998년 조기 출소 후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증오, 자신을 내몬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2번이나 수감되며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여자친구마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2번씩이나 감옥 다녀온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못 살아. 이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들은 날 밤 양신아이는 공책 한 기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벌레처럼 본다. 그럼 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너희를 다 물어 죽여주지. 그는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을 전전하며 밤이면 공원 벤치나 폐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그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복수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여느 때처럼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허난성 안양시 외곽의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적한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등이 꺼진 단층집.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담장은 낮았고 마당에 개도 없었습니다. 양신아이는 낡은 벽돌을 들어 손에 들고 조용히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만졌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손에 든 돌로 손잡이를 세게 내리치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마당 안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오? 이 밤중에 왜 이러시오? 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자 양신아이는 숨어있던 자리에서 튀어나와 그대로 돌을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머리가 깨졌고 그가 쓰러지자 안방에서 나온 아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양신아이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두 시신을 넘고 방안을 뒤져 금품을 훔쳤습니다. 당시 그는 수백 위안의 현금을 챙기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죽이는 건 생각보다 쉬워. 그리고 깨짜릿하지. 이 말은 그가 나중에 신문 중 스스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첫 살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양신아이는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불과 보름 뒤인 10월 1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번엔 새 파이프를 손에 들고 허난성의 한시 외곽 농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60대 노인과 손자, 그리고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몰래 침입해 순식간에 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특히 손녀는 살해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알려졌을 뿐 연쇄살인의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엔 또 다른 마을에서 비슷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40대 부부와 자녀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침입 전날 밤 근처 폐가에서 하루를 머물며 범행 타이밍을 계산했고 새벽 2시를 노려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는 금품을 챙겼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12월 15일 허난성 로어시의 외곽 한 농가.
이번엔 불까지 질렀습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 농부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부부를 살해한 뒤 벽장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챙겼고 시신과 함께 집 전체에 불을 질러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불탄 집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방화인지 살인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양신아이는 본격적으로 패턴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1.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 그는 밤에 기차를 타고 도착한 후 자전거를 타고 수십 km를 이동해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2. 한적한 외딴 농가만을 노림,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곳, CCTV나 개가 없는 집, 문이 낡은 집만을 선택했습니다. 3. 범행 시간은 새벽 1시, 3시 사이, 가족들이 깊이 잠든 시간, 경찰 순찰이 드문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4. 금품 강탈은 보조적 목적, 범행은 단순 절도를 넘어서 분명한 살인의 쾌락과 파괴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능숙한 살인자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중국 농촌은 범죄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치안은 허술했고 범죄 현장에 대한 과학 수사 시스템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DNA 감식, 범죄 프로파일링 등은 도시에서조차 초기 단계였고 시골은 사실상 수사 공백 지역에 가까웠습니다. 각 지역 공안국은 해당 사건들을 개별 강도 살인으로 분류했고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강도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신아이는 그 틈을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000년 초 양신아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각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더 살인에서 짜릿함을 느꼈고 강간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를수록 통제의 감각이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날 우습게 봤지만 지금은 내 앞에선 모두가 무력해져. 이게 바로 지배야. 이 시기부터 양신아이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범죄자가 아니라 지배욕과 파괴 충동을 따라 움직이는 연쇄살인마로 변모하게 됩니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말까지 양신아이는 최소 6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고 경찰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별개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쇄살인마 양신아이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괴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001년 중국의 새천년이 시작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허난성 인근 마을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공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잠잠하던 시골 마을이 갑자기 비명과 피로 얼룩졌고 조용했던 골목은 피범벅이 된 채로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연쇄살인범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양신아이는 또 한 걸음 괴물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허난성 안양시 외곽에 위치한 한 주택가. 양신아이는 육각 해머를 들고 자전거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가 눈여겨본 집은 단층 슬레이트 지붕, 흙담을 두른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은 주우시엔이라는 43세 가장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보통의 시골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자고 있던 그 집의 양신아이는 무음으로 침입했습니다. 현관문을 손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먼저 가장의 머리를 내려쳤고 이어 잠들어 있던 12세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이윽고 남은 막내 자녀 역시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집안에서 겨우 1,800위안, 한화 약 30만 원가량의 현금을 챙기고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은 알 수 없는 외부 침입자에 의한 강도살인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4개월 후
양신아이는 허난성 핑딩산으로 향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 그는 또 다른 농가를 찾아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중년 부부와 그들의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신아이는 이 집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가족 전체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지역을 바꿨고 각 사건은 서로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잡을 수 있는 놈은 없어. 2002년 새해가 밝은 지 엿새 만에 허난성 러너 마을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양신아이 범죄 인력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범행으로 꼽힙니다. 그날 밤, 그는 또 한 번 흑담을 넘었습니다. 한적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집 새벽 1시경, 그 집 안에는 부부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 2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양신아이는 침실로 들어가 망치를 휘둘렀고 마치 계획된 전술처럼 각방을 돌며 일가족 6명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머리에 망치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가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집안의 현금과 귀중품을 모두 챙겨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조용한 집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무참히 살해당한 시신들과 피범벅이 된 집안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허난성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일회성 범행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양신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범행을 위해 산둥성 자위현으로 향합니다. 10월 22일, 그는 자위마을의 외딴 집을 정탐합니다. 그곳에는 춘이라는 30대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아내는 임신 3개월 차였고 딸은 고작 7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칼을 들고 침입했고 남편을 먼저 살해한 뒤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아를 유산하게 되었고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연쇄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사한 수법, 동일한 침입 방식, 비슷한 범행 시간.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으며 자전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 경로조차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거주하는 20에서 4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500명 이상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양신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날 스쳐간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200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양신아이는 자신만의 범행 논리를 완전히 정립했습니다.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다. 왜 아이와 여성은 지배의 대상으로 느껴지므로 반드시 제압한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말을 벗고 범행한다. 범행 후 최대한 빨리 도주하고 다른 성으로 이동한다. 그는 범행 전 반드시 다음날 새벽 기차표를 확보해 두었고 범행이 끝나면 자전거를 버리고 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정교했고 그렇기에 경찰은 그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어느덧 한 가족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중독되고 있었고 그 쾌감에 스스로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2002년 말이 다가올수록 그가 벌이는 범죄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우거나 가족을 차례로 죽이기 전에 순서를 일부러 바꾸어 심리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등 범행의 목적이 생존이 아닌 고통 주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03년 중국 전역이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의 열기로 떠들썩하던 그해 한 남자의 존재가 여러 성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새벽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조심해. 괴물이 돌아다닌다더라. 그러나 누구도 그 괴물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2002년 10월에 일어난 자위현의 임산부 생존 사건 이후 허난성과 산둥성의 공안국은 협업을 시작합니다. 동일한 범행 수법, 특정 시간대, 피해자 유형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범행 시간은 새벽 1시, 3시 사이. 외딴 주택가 혹은 마을 외곽 농가의 피해자는 가족 단위이며 아동과 여성이 자주 포함됨. 범행 직후 집안에서 금품 절취, 망치 또는 둔기 사용,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 시도. 이제 경찰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연쇄살인이다. 이에 따라 공안은 범행 발생 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의 주민 전수조사와 더불어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머리카락, 혈흔, 담배꽁초 등에서 DNA 분석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집된 샘플은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비교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양신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망을 비웃듯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신아이는 산둥성 도원진의 외딴 마을로 향합니다. 그가 눈여겨본 집은 결혼한 지 불과 100일 남짓된 신혼부부가 살고 있던 소박한 농가였습니다. 부인은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양말을 벗고 신발 위에 겹쳐 덮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한 조치였습니다. 담을 넘고 문을 따고 칼을 쥐고 침입한 양신아이는 순식간에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놀란 부인은 도망치려 했지만 곧 따라잡혀 성폭행을 당한 후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휴지통에 남긴 담배꽁초 1개를 무심코 버렸습니다. 그것이 훗날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질 것이라곤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8월, 이른 새벽, 양신아이는 말을 타고 허베이성 이성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자전거 대신 말을 택한 이유는 더 빠르게 접근하고 더 빠르게 도망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던 외딴 집에 침입해 또다시 가족 전체를 살해했습니다. 이 집엔 부모와 자녀 셋이 있었고 어린 막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후 말에 올라 다시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양신아이의 범죄 중 가장 공포스럽게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전거 대신 말을 이용한 그의 이동 방식은 경찰에게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숙련된 살인마가 된 양신아이는 허베이성 창저우시의 외곽으로 향합니다. 그날 그의 표적은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1시경 침입하여 3사람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 범행에서 그는 실수를 합니다. 부근의 이웃이 그가 담벼락을 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경찰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탄 수상한 남자가 새벽마다 나타납니다. 얼굴은 잘 못 봤지만 마치 정찰하듯 집을 기웃거리더군요. 이 증언은 처음으로 양신아이라는 인물에게 실체를 부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여러 생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키 약 150에서 155cm, 마른 체형, 머리숱 적음, 30대 중반 남성, 침착한 말투, 사투리 없음. 경찰은 전국의 기차역과 터미널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범행이 빈번히 일어난 성들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전개합니다. 하지만 양신아이는 아직도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오전 허베이성의 한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가 묵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 했는데 거부했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들어오길 반복합니다. 방도 자꾸 옮겨 다니고요. 경찰은 즉시 모텔 주변을 수색했고 오전 10시경 한 고등학교 뒷골목에서 양신아이와 맞닥뜨립니다. 선생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저 그냥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저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접힌 칼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양신아이는 처음엔 발버둥 쳤지만 이내 순순히 연행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그가 남긴 머리카락과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했고 과거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샘플들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18건의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99.99% 일치. 양신아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2003년 11월 5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양신아이를 연쇄살인범으로 지목하고 발표합니다. 그가 살해한 사람은 총 67명, 강간 23건, 강도 수십 건. 언론은 그를 괴수살인마 혹은 현대판 장개석 시대의 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신아이는 허난성 로허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법원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고 일부 유가족들은 법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통곡했습니다. 법정에 선 양신아이는 수감복을 입은 채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경찰은 무려 12명. 두 팔은 수갑에 묶였고 발목에는 굵은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재판은 그의 자백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측이 낭독한 공소장은 총 67명에 대한 살해, 23건의 강간, 14건의 강도 및 주거침입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를 통해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였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정도 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 판사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양신아이는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살인은 짜릿했고 사람들의 눈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법정안을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고함을 질렀고 어떤 이는 그대로 졸도에 들것에 실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끝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2월 1일 오후 4시 로허시 인민법원은 양신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본법원은 피고인 양신아이에게 사형, 정치권리 영구 박탈,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양신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죽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는 원했던 만큼 충분히 죽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반성도, 죄책감도 없는 완전한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후 그는 즉시 로허교도소의 고립 감방에 수감됩니다. 사형수로서 식사는 하루 2회, 수갑과 족쇄는 하루 종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감방의 불빛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고 교도관은 24시간 감시를 했습니다. 양신아이는 수감 중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섭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나 같은 인간을 원하지 않았고 나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겁니다. 사형 선고 후 13일 뒤 2004년 2월 14일 중국 로허시 교외의 외화 총살 집행장에서 양신아이는 처형되었습니다. 총을 맞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끝나는군. 그래도 꽤 많은 놈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만족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끝까지 인간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오전 9시 42분 총성이 울렸고 양신아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신아이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시. 그는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으며 도덕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살인을 놀이처럼 여겼고 권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회적 소외와 가난의 상처,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따돌림, 학업 중단, 수차례의 수감 생활은 그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3. 심각한 성적 일탈과 폭력성.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과 어린아이였다는 점, 범행 중 성폭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성적 일탈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4. 자기 도취적 범행 반복. 살인을 통해 쾌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지배자로 여긴 그는 중독자처럼 살인을 반복했습니다. 양신아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가 수년간 수십 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농촌 지역의 치안망이 허술했고 지방공안 간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공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의 범죄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 농촌 치안 인력 및 예산 증설, 연쇄 범죄 추적 전담반 창설, 범죄 심리학 및 프로파일링 본격 도입. 양신아이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의 연속이 아닌 중국 수사체계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신아이가 사형당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범죄 관련 기록물, 방송, 다큐멘터리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67명의 피해자, 수십 명의 유가족, 4개 성을 공포에 몰아넣은 괴물. 그의 존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